2020년 1월 런던시티 모건 스탠리 27층 사무실의 야경이 차가운 템즈강 위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처리하지 못한 SK이노베이션 실적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연봉 8만 파운드의 금융 전문가로서 야근은 일상이었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을 바라보며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특허 출원 건수가 테슬라를 앞질렀다는 데이터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연구개발 속도였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5년 걸릴 기술을 3년 만에 상용화해내는 혁신 속도라니. 상사인 제임스 부장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수치들이 정확한 건가? 한국 기업이 이렇게까지. 네. 3번 재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7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게 허상이 아니었네요. 그날 저녁 지하철에서 우연히 본 BBC 뉴스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특집에서 서울이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 5분 배달 시스템, 세계 최고 속도의 오지 인터넷까지. 마치 SF 영화 속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충동이 일고 있었어요. 옥스포드에서 금융경제학을 전공하고 런던시티에서 7년간 쌓은 커리어가 과연 제 전부일까 하는 의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삼성증권 서울본사의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외국인 전문가, 대상 연봉이 1억 5천만 원. 영국의 높은 세금과 생활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현재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었어요. 화상 면접에서 만난 김 상무의 유창한 영어와 글로벌한 비전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런던 LSE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골드만삭스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온 분이었죠. 서울은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를 넘어서는 아시아 금융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에서 10위까지 올라섰거든요. 김 상무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실제로 서울의 GFCI 순위는 2018년 37위에서 2020년 26위로 급상승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께 한국행을 말씀드렸을 때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해. 7년간 런던에서 쌓은 커리어를 버리고 아시아로 간다는 게. 어머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안개 낀 런던 하늘 아래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날 저녁, 템즈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제임스 부장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깝다. 하지만 내 선택을 이해해. 요즘 아시아 시장이 정말 뜨거우니까. 히드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BBC 뉴스앵커의 멘트가 다시 떠올랐어요. 서울은 미래가 현재가 된 도시입니다.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바라본 런던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7년간의 런던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설렘이 두려움보다 컸어요. 인천행 K908편 탑승구에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아시아 특파원인 친구 마이클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삼성과 현대만의 나라가 아니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혁신이 일어나는 곳이지. 좋은 선택이야. 엘리자베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2020년 2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내린 공항은 BBC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스타트랙 세계공항 평가 1위를 10번이나 받은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입국 심사 속도였어요. 제 앞에 있던 한국인들은 여권을 기계에 넣고 얼굴 인식만 받으면 15초 만에 통과하더군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1시간씩 줄 서던 기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외국인 심사대에서 20분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인 승객들은 이미 모두 사라진 후였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결제가 가능하다니. 런던의 오이스터 카드를 떠올렸지만 여기는 더 진보적이었어요. 스마트폰의 NFC 기능으로도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니.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오지 인터넷 속도가 평균 1025메가픽셀하더니 실제로 지하철 안에서도 4K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되더군요. 런던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회사에서 연결해준 홍대의 오피스텔에 짐을 풀고 주변 탐방에 나섰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런던이었다면 이미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을 시간인데 말이죠. 스문의 시간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3,500원짜리 김치볶음밥의 퀄리티가 런던 마크스 앤 스펜서의 8파운드짜리 프리미엄 도시락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거든요.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순간 이게 정말 편의점 음식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삼성증권 을지로 본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연 팀원이 저를 맞아주었는데 그녀의 유창한 영어 실력에 놀랐어요. 런던 시티에서 일하는 동료들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비즈니스 영어를 구사하더군요. 엘리자베스님, 점심은 보통 어떻게 해결하세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이 배달로 주문 가능해요. 수연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배달 앱을 설치해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15분 만에 따뜻한 김치찌개가 도착했고 배달비는 고작 3,000원. 심지어 배달원의 실시간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 런던에서는 피자 배달조차 1시간은 기본이었는데 말이죠. 가장 큰 충격은 의료 시스템에서 왔습니다. 시차 적응으로 몸살이 났는데 수연이 추천해준 동네 병원을 찾았어요. 예약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부터 신기했습니다. 진료비를 확인하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의사 상담과 감기약 처방전을 받는데 든 비용이 고작 8,000원이었거든요. 영국에서 NHS 예약으로 2주를 기다려야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효율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의사가 MRI 촬영을 권했을 때였어요. 언제쯤 예약이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런던에서 MRI 예약은 보통 6주 이상 걸렸는데 여기서는 당일 촬영이 가능하다니. 건강보험 덕분에 실제 부담 금액도 영국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길거리 어디서나 잡히는 무료 와이파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스마트 정류장, 1기가비트 초고속 인터넷으로 넷플릭스 4K 영상을 동시에 여러 개 스트리밍해도 끊김이 없는 환경, 특히 금융 시스템의 편리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국에서 은행 계좌 개설에 일주일이 걸렸다면 여기서는 카카오뱅크 앱으로 10분 만에 끝났어요. 계좌이체는 실시간이고 카카오페이 하나로 지하철부터 편의점, 심지어 길거리 붕어빵까지 모든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게 됐어요. 밤 10시가 넘어도 공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가득했고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안전함이었어요. 실제로 글로벌 평화지수에서 한국은 34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특히 야간 보행 안전도는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집에 걸어가도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한 달간의 경험을 정리하며 수연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제 런던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 말에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많은 외국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면 다른 나라 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해요. 한 달 만에 이런 확신을 갖게 될 줄은 런던을 떠날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제가 발견하게 될 한국의 더 큰 매력들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으니까요. 2020년 연말, 서울의 겨울은 런던과는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증권 트레이딩룸에서 연말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던 중 제 인생의 첫 번째 시험대가 찾아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파트너로 지정된 민준 팀장과의 만남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민준 팀장은 옥스포드에서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골드만삭스 런던 지사에서 5년간 근무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분이었어요. 첫 미팅에서 그가 보여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통찰력은 런던 시티의 어떤 전문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씨가 분석한 SK이노베이션 보고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배터리 소재 특허 경쟁력 부분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더군요. 민준 팀장의 진심 어린 평가에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런던에서 7년간 일하면서도 이렇게 세밀한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급여 명세서를 받으며 깨달은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세후 실수령액이 월 950만 원, 영국의 세율 45%와 런던의 높은 생활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구매력이 런던에서보다 40% 이상 높아진 셈이었어요.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도 매달 3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팀장과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업무적 존경이 개인적 호감으로 발전하는 걸 느꼈지만 직장 내 관계라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그러던 12월 어느 날 런던 본사에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긴급히 필요하다며 즉시 복귀를 요청해온 것이었어요. 제시된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연봉을 기존 8만 파운드에서 14만 파운드로 75% 인상하겠다는 것, 메이페어 중심가의 회사 아파트 제공, 그리고 1년 내 VP 승진 약속까지. 영국 기준으로는 35세 금융 전문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우였어요. 제임스 부장의 화상통화는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브렉시트 이후 런던 금융시장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아시아 시장을 아는 내가 꼭 필요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런 조건은 다시 없을 거야. 14만 파운드면 한화로 약 2억 2천만 원. 현재 한국 연봉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런던의 금융 네트워크와 글로벌 커리어까지 고려하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 제발 돌아와. 코로나 때문에 1년 넘게 못 봤잖아. 그리고 그 조건이면 런던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어. 이미 70대가 되신 부모님을 1년 넘게 못 본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화상통화로만 안부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서울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조깅으로 즐기는 남산 둘레길의 상쾌함,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하는 한강공원 치매, 주말마다 찾는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함, 무엇보다 이곳에서 찾은 제 정체성이 소중했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고민했습니다. 민준 팀장과의 관계도 복잡한 변수였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감정이었지만 그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은 회사 송년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런던 복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민준 팀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많이 고민되시죠? 저도 5년 전 런던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엘리자베스 씨 몫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회를 찾아 떠나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가 몰려오는 나라가 되었어요. 실제로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1,000달러를 넘어섰고 글로벌 혁신지수 5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아시아 금융허브 순위에서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3위까지 올라선 상태였어요. 그날 밤 한강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반포대교 위로 펼쳐진 무지개 분수를 바라보며 저는 제 마음속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돈과 지위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이곳에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런던 본사에 정중한 거절 메일을 보냈습니다.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아시아 시장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커리어에 더 의미 있는 성장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제임스 부장의 실망스러운 답장을 받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저녁 민준 팀장과 을지로의 작은 와인바에서 만났습니다. 제 결정을 전하자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에서 더 큰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 될 거라고. 하지만 앞으로 더 큰 변화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2021년 봄, 벚꽃이 흩날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준과 저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런던 복귀를 거절한 후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업무적 파트너에서 시작된 인연이 개인적 호감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민준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 남성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구적 사고방식과 한국적 세심함이 조화를 이룬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제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해 여름, 민준의 청혼이 있었습니다.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서 일출을 보며 꺼낸 그의 고백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바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보다 먼저 결정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영구적인 정착, 그리고 귀화였습니다. 이미 저는 몇 달 전부터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KIIP 수업을 신청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퇴근 후 매일 3시간씩 한글 학원을 다니며 공부하는 일상이 힘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설렘이 있었어요. 한국어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높임법과 존댓말 체계는 영어권 사람인 제게는 정말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이 제 서툰 한국어를 격려해주는 모습에서 이 나라 사람들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제가 담당한 해외 펀드 유치 프로젝트가 연이어 성공을 거두면서 2021년 상반기에만 12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팀 목표의 150%를 달성한 결과였어요. 김 본부장님은 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귀화 과정에 필요한 추천서 작성을 흔쾌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같은 글로벌 인재가 한국에 정착한다는 건 우리에게도 큰 자산이에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김 본부장님의 말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단순히 일시적인 외국인 직원이 아니라 한국 금융업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021년 가을, 드디어 두 가지 큰 결심을 동시에 하게 되었어요. 한국인이 되는 것, 그리고 민준의 아내가 되는 것. 런던을 떠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귀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영국 국적 포기 여부였어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여권을 포기해야 했거든요. 35년간 제 정체성의 일부였던 영국 국적을 버린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어요. 영국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더 많은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이 이미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 여권은 2021년 기준 192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영국 여권은 185개국으로 7위에 머물러 있었죠. 숫자만으로도 한국 여권이 더 강력한 셈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이클이 제 결정에 대해 보내온 이메일도 인상적이었어요. 엘리자베스, 너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었어. 한국은 이제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선진국이야.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런던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어. 실제로 서울의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 GFCI 순위는 2018년 37위에서 2021년 23위로 급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런던은 브렉시트 여파로 1위에서 3위로 밀려난 상태였어요. 한국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투안, 중국에서 온 류웨이, 미국에서 온 제임스까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며 한국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역사 수업이었습니다.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성장한 과정을 배우며 제가 선택한 이 나라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민준의 부모님을 처음 뵌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외국인 여자친구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지만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60대 중반의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하신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미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2021년 겨울,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합격,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까지 1년 넘게 준비한 귀화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민준과 함께 한강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곧 한국인이 될 제게, 그리고 곧 결혼할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제가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평생 뿌리내리고 살아갈 제 고향이 될 예정이었어요. 2022년 3월, 드디어 귀화 승인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의 떨림은 지금도 생생해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허가라는 문구를 확인한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5년간 영국인으로 살아온 제가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되는 거였어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아든 순간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자베트 덤슨에서 엘리자베스 김으로 바뀐 이름을 보니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민준과 함께 구청을 나서며 그가 제 어깨를 다독여주던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되셨네요. 30대 중반 민준의 말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었어요.
함께 귀화 과정을 지켜봐 온 그에게도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런던의 부모님께 소식을 전할 때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상통화로 귀화 사실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못 하시더군요. 엘리자베스, 정말 영국 국적을 포기한 거니? 되돌릴 수는 없는 거야? 70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서운함과 걱정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제 귀화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김 본부장님은 특별히 팀 회식을 열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씨는 우리 삼성증권의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 한국 금융업계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실제로 제 성과는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었어요. 2022년 상반기에 제가 유치한 해외 투자 금액만 1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수치였고, 특히 유럽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에서 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귀화 후 가장 뜻깊었던 순간은 첫 번째 한국 여권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진한 남색 표지의 여권을 손에 쥔 순간, 정말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헨리 여권 지수 3위, 192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한 이 작은 책자가 제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해외 출장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되었을 때 한국 여권으로 출국하는 경험은 정말 신기했어요. 인천공항 자동 출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스캔하니 15초 만에 통과되더군요. 예전에 영국 여권으로 수동 심사를 받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프랑크푸르트 공항 입국 심사였어요. 한국 여권을 내미니 독일 심사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추가 질문도 없이 바로 입국 도장을 찍어주는 모습에서 한국 여권에 대한 신뢰도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영국 여권으로 여행할 때는 브렉시트 이후 추가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죠. 2022년 가을, 민중과의 결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전통 혼례로 결혼식을 올리자는 것이었어요.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지만 곧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진짜 한국인이 된 만큼 우리 전통 방식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게 어떨까요? 민준의 제안에 저는 감동했어요.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르는 결혼식이 제 정체성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패백 의식의 의미, 전통 혼례복의 상징성, 그리고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의 가치관까지 이 모든 게 제게는 새로운 배움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특히 여직원들이 한복 선택부터 전통, 혼례 절차까지 세심하게 도와주는 모습에서 한국 직장 문화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Sales Financial Revolution 이라는 특집 기사에서 런던 시티를 떠나 서울을 선택한 금융 전문가의 성공적 정착 사례로 소개된다니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질문은 한국 선택에 대한 후회 여부였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결정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금융의 미래가 먼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제 인터뷰가 나간 후 글로벌 금융계에서 큰 반향이 일었어요. 실제로 여러 외국계 금융사들이 서울 진출을 타진해왔고 제게 헤드헌팅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2023년 봄, 벚꽃이 흩날리는 창덕궁에서 우리의 전통 혼례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화롯을 입고 전통 의식을 치르는 동안 스카이프로 지켜보시던 영국 부모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구나. 우리 딸이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제 선택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걱정만 하시던 부모님도 이제는 제 결정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혼례 후 판교의 신축 아파트로 보금자리를 옮겼어요. IT와 금융이 만나는 혁신의 중심지 판교는 제가 꿈꾸던 미래지향적 도시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기가 인터넷은 기본이고 모든 가전제품이 AI2 연결된 스마트홈 시스템은 마치 SF? 영화 속 미래를 현실로 구현한 듯했어요. 새 집에서 보내는 첫 주말, 민중과 함께 분당중앙공원을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인이 된 제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4년 전 런던의 안개 낀 하늘을 뒤로하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 선택이 안녕하세요. 미야모토 다이스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도쿄에서 20년간 AV 리뷰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2만 명의 팔로워와 함께 지금까지 수백 개의 제품을 리뷰했죠. 그동안 제게는 하나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브랜드만 다룬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세대에게 소니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1979년 워크맨이 세상을 바꿨을 때의 그 감동, 1988년 첫 CRT TV를 구매했을 때의 벅찬 마음, 그 모든 기억들이 저를 소니 마니아로 만들었죠.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도쿄 신주쿠에 위치한 제 개인 스튜디오로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진한 검은색 포장지에 쌓인 소니의 최신 프리미엄 OLED TV, 브라비아 A80K 시리즈 65인치 모델이었어요. 상자를 받아드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게만으로도 프리미엄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스튜디오 한가운데 놓고 천천히 포장을 뜯어가는 그 순간이 마치 성스러운 의식 같았어요. 이번에도 소니가 세계를 놀라게 할 거야. 검은 박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65인치 브라비아의 세련된 디자인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에 찼습니다. 극도로 얇은 베젤, 우아한 스탠드, 그리고 마치 거울처럼 매끄러운 블랙 스크린. 이 모든 것이 일본 장인 정신의 결정체라고 믿었죠. BCN 랭킹에서 발표한 2023년 일본 OLED TV 시장 데이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소니가 45%, 파나소닉이 28%의 점유율을 기록했죠. 합쳐서 무려 73%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 기술력의 명확한 증거였어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평소보다 더욱 당당한 목소리로 리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정말 특별합니다. 소니 브라비아 A80K. 이것이 바로 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OLED 기술의 정점입니다. 스튜디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간 AV 기기를 다뤄온 제 경험으로 단언하건대 이것은 단순한 TV가 아닙니다. 일본 기술력이 집약된 하나의 예술작품이죠.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곧 겪게 될 인생 최대의 충격을 말이에요. TV를 설치하고 전원을 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건 뭔가 다른데? 화면이 완전히 켜지자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완벽한 화질이었습니다. 테스트용으로 준비한 4K HDR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어요. 블랙의 깊이감이 마치 우주 공간처럼 완벽했습니다. 명암비는 상상을 초월했고 세계 생동감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었어요. 특히 야경 장면에서 네온사인의 빛이 번지는 모습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야. 카메라를 켠 채로 중얼거렸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20년간 수백 대의 TV를 리뷰해온 저조차 이런 화질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지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일본 특유의 섬세함과는 다른 더 역동적이고 강렬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소니의 기존 제품들과는 확실히 다른 뭔가가 있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패널 기술을 개발한 건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화질을 더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시야각을 바꿔가며 확인해보니 어떤 각도에서 봐도 색상 왜곡이 전혀 없었어요. 번인 현상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였고요. 그때 촬영을 도와주던 20대 스태프 나카무라 군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다이스케 상. 그런데 이 TV 패널이 LG 거라고 하던데요?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그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웅웅거리던 에어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고 손에 쥔 리모컨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소니 TV의 한국 패널이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나카무라 군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구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 버렸거든요.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소니 브라비아 OLED 패널 제조사라고 검색했는데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부터 충격적이었어요. 소니 브라비아 OLED 시리즈 LG 디스플레이 WOLED 패널 100% 채택.
두 번째 결과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023년 전 세계 OLED TV 패널 시장 82% 점유. 세 번째 결과를 보고는 정말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일본 OLED TV 브랜드들 LG 디스플레이 패널 의존도 심화.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마치 2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데이터들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현실을 보여주었어요. 2017년부터 소니가 LG 디스플레이와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사, A1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A80K, A90J, A95K까지 모든 A 시리즈가 LG 패널을 사용한다는 내용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리뷰한 소니, OLED TV들이 모두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더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일본 AV 전문지 헤비의 최신 리뷰부터 찾아봤어요. 그곳에서 발견한 내용은 정말 예상외였습니다. 2022년 여름호에 실린 요시다 이오리 평가위원의 소니 브라비아 A80K 리뷰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또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LG 디스플레이의 WOLED 패널이 구현하는 균일한 화질과 HDR 표현력은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WRGB OLED 방식이 QD-OLED보다 안정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잠깐, 일본 최고의 AV 전문가가 한국 패널 기술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찬양한다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기사에 실린 또 다른 코멘트였습니다. 5세대 인공지능 알파9 프로세서는 심장부에 지나가 TV 화질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패널 자체의 성능이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 일본 전문가가 한국 패널에 대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AV 워치의 2023년 종합평가였어요.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OLED TV용 대형 패널의 품질을 논할 때 LG 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패널 성능 자체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것이 소니와 파나소닉이 지속적으로 LG 패널을 채택하는 이유다. 읽고 또 읽어봤는데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일본의 권위 있는 매체가 한국 기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니. 실제로 패널 뒷면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TV를 조심스럽게 앞으로 기울여 뒷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거기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영문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LG Display Co. Limited. Made in Paju, Korea.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A90J는, A95K는 어떨까?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다른 소니 OLED 모델들의 정보도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들은 모두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A 시리즈 전체가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소니의 혁신적인 기술력이라고 생각했던 수직 시야각 성능, 완벽한 컬러 균일도, 뛰어난 번임 방지 기능.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LG의 기술이었던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파나소닉 조사를 시작한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설마 파나소닉까지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지만 검색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파나소닉 VIRA OLED 라인업 완전 분석, 모든 모델이 LG 디스플레이 WOLED 패널 채택. 기사를 클릭해서 자세히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VIRA LG2000, MG1000, LG1000, HG2000. 파나소닉의 모든 주력 OLED 모델이 LG 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파나소닉마저 일본을 대표하는 두 브랜드가 모두 한국 패널에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파나소닉이 이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공식 발표에서 LG 디스플레이의 우수한 OLED 기술을 활용하여
최고의 화질을 구현했다고 명시하고 있었어요. 해외 잡지에서 발견한 파나소닉 관련 평가도 비슷했습니다. 파나소닉 VIRA의 뛰어난 화질은 LG 패널의 탁월한 기본 성능과 파나소닉만의 영상 처리 기술이 만나 탄생한 결과다. 특히 영화 감상에 최적화된 세팅은 패널 본연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파나소닉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 부분이다.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 패널을 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최고의 품질을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도 확인해봤습니다. 가격닷컴의 리뷰 섹션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소니 브라비아 구매 예정인데 LG 패널 쓴다는 거 알고 있나요? 저는 오히려 더 신뢰가 가네요. 파나소닉 VIRA 3년째 쓰고 있는데 LG 패널인 줄 몰랐네요. 그런데 품질은 정말 만족합니다. 패널이 LG라고 해서 뭐 어떤가요? 품질이 좋으면 그만이죠.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본 소비자들조차 한국 패널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기술적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정체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새벽 3시쯤 잠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더 정확한 기술적 데이터를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LG 디스플레이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찾은 4세대 OLED 패널 스펙 시트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대 휘도 4000니트 달성, 기존 대비 33% 향상된 수치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99%의 반사광을 차단하는 초저반사 기술이었습니다. 4000니트라고?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 기존 OLED, TV들이 대부분 1000니트 내외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혁신적인 발전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에너지 효율까지 20% 개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라이머리 RGB 텐덤이라는 기술 설명을 읽어보니 4개 층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광원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3층 구조에서 한 층을 더 추가해서 빛의 양을 극대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이라면 세계 1위도 당연하겠네. 며칠간 더 깊이 조사하면서 점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순수하게 기술만 보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리뷰 영상을 다시 촬영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말이에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브라비아 A80K 리뷰를 올린 후 제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을 공유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어요. 이 브라비아 TV의 심장, 즉 OLED 패널은 한국의 LG 디스플레이에서 제조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화면에 LG 디스플레이의 기술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전 세계 대형 OLED 패널 시장의 82%를 점유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이것은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영상을 올린 후 구독자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다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표현하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20년간 믿고 따라왔는데 이런 사실을 왜 이제야 알려주시나요? 일본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속은 기분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숨기지 않는 것이 진짜 리뷰어의 자세죠.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네요. 브랜드보다 실제 성능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은 이거였어요. 다이스케 상 덕분에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성능만 보고 제품을 고르겠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요. 그러던 중 정말 놀라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일본 법인을 통해 한국 본사의 기술자와 화상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024년 4월 3일 오후 3시 화상회의로 연결된 LG 디스플레이 OLED 개발팀의 김정훈 박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일본 소비자분들의 눈은 정말 까다로우시죠. 색 재현도나 시야각, 내구성 같은 부분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저희에게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동기가 됩니다.
김 박사님의 얼굴에서 진정한 기술자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저희 4세대 OLED는 일본 시장의 요구에 맞춰 특별히 개발한 측면도 있어요. 밝은 거실 환경에서도 완벽한 블랙을 구현하고 어떤 각도에서 봐도 색상 왜곡이 없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본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진정한 장인 정신은 어느 나라에서든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이죠. 인터뷰 후반부에서 김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기업들과 협력할 때마다 배우는 게 많습니다. 패널은 저희가 만들지만 그것을 완제품으로 완성하는 기술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서로 다른 강점을 합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글로벌 협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 마지막 저항감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었던 거예요. 그 후 LG 디스플레이의 추가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전 세계 OLED TV 출하량에서 8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시장에서만 3년 연속 OLED 패널 공급량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품질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버닛 내구성 테스트에서 10만 시간 이상의 수명을 입증했고 색 정확도는 델타 E1.0 이하를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는 전문 모니터 수준의 정확도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일본 기업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겠네. 이런 감동적인 기술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소비자 만족도 조사였어요. 일본 시장조사기관 BCN의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LG 패널을 사용한 OLED TV들의 소비자 만족도가 평균 4.7점 5점 만점을 기록했더라고요. 실제로 가격닷컴에서 더 많은 소비자 반응을 확인해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3년 전 소니 A80J 구매했는데 LG 패널인 줄 모르고 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만족하며 쓰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VIR에 쓰다가 최근에 소니로 바꿨는데 둘 다 LG 패널이었네요. 그런데 품질은 정말 훌륭해요. 패널이 어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화질을 보여주면 그만이죠.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일본 소비자들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에 감탄했어요. 브랜드보다는 실제 성능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발견과 깨달음 이후 제 리뷰 철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브랜드 네임에 매몰되지 않고 순수하게 기술 자체의 가치를 보게 된 거예요. 2024년 5월부터 제 영상에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핵심 부품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었어요. 소니 브라비아 리뷰에서는 KOREA INSID라는 자막을 자연스럽게 표시했습니다. 구독자들의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다이스켓 상 덕분에 제품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브랜드 말고 진짜 성능만 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한 리뷰 감사합니다. 이런 채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어요. 20년간 소니만 고집했는데 다이스켓 상 영상 보고 LG OLED TV를 직접 구매했습니다.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원조 기술을 경험해보니 정말 만족스럽네요. 이 댓글을 보고 저도 큰 결심을 했습니다. 소니 브라비아 대신 LG OLED TV를 직접 구매해서 비교 리뷰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2024년 6월 LG OLED 지네 시리즈 65인치를 구입했습니다. 패키지를 뜯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중간 단계가 없는 순수한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첫 화면을 켰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소니 브라비아에서 느꼈던 그 놀라운 화질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니 더욱 순수하게 구현되고 있었어요. 아, 이것이 바로 원조의 힘이구나. 직접 비교해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패널의 기본 성능은 동일했지만 LG만의 독특한 튜닝이 있었어요. 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한 색감,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직관성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영상으로 제작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일본 시장에서 소니가 45%, 파나소닉이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OLED TV 심장부는 모두 한국에서 왔다는 이 역설적 상황이 실은 아름다운 협력의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마지막 리뷰 영상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기술의 국경은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소니의 영상 처리 기술, 파나소닉의 색 튜닝 노하우, 그리고 LG의 혁신적인 패널 기술. 이 모든 것이 만나 우리에게 최고의 시청 경험을 선사하고 있어요. 화면에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3년 연속 일본 OLED TV 패널 공급량 1위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82%의 전 세계 점유율, 4000니트의 최대 휘도, 99% 반사광 차단. 이 모든 수치들이 증명하는 것은 진정한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장인정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력도 깊이 존경합니다. 진정한 기술자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거든요. 영상 말미에서 파나소닉이 공식적으로 LG 디스플레이 패널 채택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어요. 더 이상 숨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품질 보증의 증거로 여기는 시대가 되었. 제가 이 보고서를 쓸 때만 해도 한국이 미국에게 무릎 꿇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망신당한 건 우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존 밀러, 백악관에서 10년간 무역 정책을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 최대의 오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4월 2일,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결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 50%의 무역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거의 수입하지 않고 쌀에는 513%까지 관세를 매기죠. 우리가 25% 관세를 부과하면 3개월 내에 한국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제 분석은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의존도 68%, 수출 구조의 취약점, 모든 데이터를 계산했거든요. 한국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지만 한국은 미국 없이 버틸 수 없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제 딸 에밀리가 바로 그 한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하버드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는 에밀리가 서울대에서 한 학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빠, 서울대 국제대학원 친구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 한국 경제 괜찮을까? 걱정 마, 에밀리. 한국은 곧 협상하러 올 거야. 정말. 그런데 여기 교수님은 미국이 더 손해라고 하던데. 그 순간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4월 3일 새벽 6시 긴급 브리핑이 들어왔습니다. 밀러 박사, 한국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뭐, 반격이라고? 제 예상은 이랬거든요. 한국이 당황해서 급히 협상 사절단을 보내고 몇 가지 양보안을 들고 와서 관세 좀 낮춰달라고 애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국이 한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이 텍사스 공장에 추가로 17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 확장에 50억 달러를 더 쏟겠다고 했고요. 한화가 미국 조선소 건설에 1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싶습니다. 이번 투자로 미국에 1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죠? 관세를 때리니까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요? 제 동료 브라이언이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존, 이거 봐. 한국이 투자를 더 늘린다고. 이게 뭐야? 관세 맞으면 보통 화내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일주일 후,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GM 디트로이트 공장의 마이크 해리슨 총괄이었어요. 밀러 박사, 우리 죽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 부품 없이는 하루도 못 버텨요. 현대모비스에서 오는 전자부품, LG화학 배터리, 포스코 철강. 이 모든 게 25% 비싸졌어요. 매일 137만 달러씩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 공장에 2만 명이 일해요. 이 사람들 가족까지 치면 8만 명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을 잃으면 제 아들 토미도 여기서 엔지니어로 일하는데 아버지인 제가 아들의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에 찬성할 수는 없어요. 더 큰 문제는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였어요. 포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신차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테슬라 측에서도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 배터리 공급망 차질로 전기차 생산 일정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위터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혁신은 협력에서 나온다. 공급망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면 모두가 패배한다. 제가 뭘 한 거죠? 딸 에밀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는 하버드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를 서울대에서 교환학생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아빠, 한국 뉴스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아빠가 만든 정책 때문이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통상교섭본부의 최민아 국장에게서 온 거였어요. 밀러 박사님, 안녕하세요. 20년간 한미 관계를 지켜본 외교관으로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이라고요? 한국 관료가 미국 전문가에게 조언을?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박사님께서 우리를 너무 단순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국장이 보내온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건 단순한 양보가 아니었어요. 아예 우리를 가르치려는 전략이었거든요.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를 5년간 1,000억 달러로 늘리겠습니다. 대신 양국 간 공급망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서 중국 의존도를 함께 낮춰나가자는 겁니다. 이건 저도 생각 못한 아이디어였어요. 더 놀라운 건 유럽과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EU가 미국과 15% 관세로 합의했고 일본도 비슷한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한국만 여전히 25%였거든요. 제 동료가 말하더군요. 존, 한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약속했는데 관세는 가장 높네. 이게 공정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처음부터 이걸 노렸구나.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투자를 약속해서 미국 내 여론을 바꾸고 우리 스스로 관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정말 똑똑했습니다. 5월 중순, 제가 참석한 국제무역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일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대응은 교과서적입니다. 압박을 받을 때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가치를 제시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이죠. 일본 무역 전문가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은 관세를 처벌이 아닌 기회로 바꿨어요. 이런 접근법은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중국 학자까지도 말했어요. 한국의 전략은 윈윈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상대방이 때려도 더 큰 선물로 응답하니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명확해지죠. 전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의 관세 정책은 비판받고 있었고요. 그때 마이크 해리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어요. 밀러 박사,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현대차가 우리랑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파트너십이요? 네.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 우리 GM 기술을 함께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배울 수 있고요. 서로 윈윈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 문제는?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해결하겠죠. 우리 기업들끼리는 이미 협력하기로 했어요. 정치와 비즈니스는 별개라고 현대차 쪽에서 그러더군요. 이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만 움직인 게 아니라 기업들까지 모두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우린 싸우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러 왔다. 딸 에밀리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한국 친구들이 그러는데 미국이 한국을 미워해서 관세를 매긴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해. 그냥 서로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그래? 응. 그리고 이번 일로 오히려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질 것 같다고 해. 진짜 좋은 친구는 싸워도 더 가까워진다면서. 그 순간 울컥했어요. 6월 초 드디어 한미 고위급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자문단으로 참석했어요. 최민아 국장을 직접 만났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밀러 박사님,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박사님 논문을 다 읽어봤어요. 제 논문을요? 네, 정말 열심히 쓰셨더군요. 하지만 몇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학생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만 한 가지 놓치신 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압박을 받을 때 더 창의적이 된다는 걸요. 최 국장이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이번에 박사님께 한국식 협상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협상안을 보고 정말 당황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더 많은 걸 줘야 하게 만드는 구조였거든요. 미국의 첨단 기술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서 중국에 대응하자. 그런데 이 협력에서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쪽은 미국이 될 겁니다. 우리 측 수석 협상관이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뭘 얻는 건가요? 최 국장의 답변이 정말 한 수 위였어요. 우리는 미국이 우리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게 진짜 안보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관세를 철회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더 나은 협력을 만들까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제가 배운 건 많습니다. 제가 쓴 그 보고서는 절반만 맞았어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놓쳤죠. 더 중요한 건 진짜 강한 나라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는 나라라는 걸 배웠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외교적 대응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지, 어떻게 압박을 협력으로 전환하는지, 그런 지혜였죠. 딸 에밀리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한국 경제학 교수님들이 그러는데 이번 일이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해. 경제 이론으로는 한국이 굴복해야 맞는데 오히려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잖아. 완전히 판을 뒤집어버린 거라면서. 그리고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한국 친구들은 미국 정부에 많이 실망했어. 동맹국인데 왜 이렇게 하냐고. 하지만 신기한 건 미국 시민들은 다르게 본다는 거야. 한국이 정말 똑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만든 관세가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한국이 우리를 휘두르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걸. 한국은 우리의 압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게임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게임에 말려들고 있고요. 아직 최종 결과는 모릅니다.